자,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지질시대라는 게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볼게. 자, 여기 이제 과거의 기후, 그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나무의 나이테 조사래요. 자, 이것도 통합과학 때 배웠던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면 떠올릴 수도 있어요. 자, 나이테 조사는 말 그대로야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을 보는 겁니다. 나무 나이테는 1년에 한 번씩 자라잖아? 요렇게 나이테가 생긴 나무가 있대. 근데 B라는 나무는 나이테의 간격이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 A랑 B가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다르죠? 그럼 간격이 얘보다 얘가 넓구나.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뭘 알 수 있는 줄 아니? B의 기후가, 과거 기후를 아는 거야. B가 살았던 환경에서의 기후가 강수량이 많고 온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나이테 간격을 토대로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냐? 왜 나이테가 왜 생긴 줄 아니? 나무는 1년에 한 번만 자랍니다. 자, 나무의 일생을 얘기해 줄게. 봄이 됐어. 그럼 이제 잎이 막 나오죠? 조금씩 잎이 나와가지고 여름이 됐어. 여름이 되면 잎을 무성하게 키워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한여름이 되면 광합성 더 많이 하고. 근데 너네 광합성 하려면 재료가 뭐 필요하냐? 빛, 물, 이산화탄소 세 가지예요. 일단 요게 조건이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해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몸속에 저장합니다. 그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리죠. 일반적인 나무는 낙엽을 져서 떨어뜨려 버려. 겨울엔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해요. 앙상한 나뭇가지밖에 없어. 즉 겨울엔 광합성 못 합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됐어. 그럼 이파리 조금씩 내. 여름이 됐어. 광합성 폭발적으로 해. 그때 남는 영양분을 한 번에 저장시켜. 그래서 원래 껍데기였는데 나무가 한 번에 광합성을 빡 하니까 이게 나무의 원래 껍데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이테입니다. 그러면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는 거는 광합성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 광합성을 할 때 재료인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쌤 따뜻한 건 뭔 상관이에요? 따뜻해야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추우면 잎을 안 낸다니까? 겨울철 되면 오히려 잎을 떨어뜨리잖아. 그래서 이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넓다로 나무가 살기 좋았던 환경, 즉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의 나이테 조사는 한계점이 있어요. 뭐가 한계냐? 아무리 나무가 오래 살아도 몇백만 년 못 삽니다. 그래서 나무 나이테 조사로는 과거 수천 년 전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몇만 년, 몇십만 년은 아예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빙하 코어 분석합니다. 자, 요게 이제 좀 이해 잘해야 돼. 빙하 코어가 뭐냐? 빙하는 바다 위에 보이는 건 굉장히 일부만 보여요. 밑에 엄청 많아. 빙하의 수직적인 기둥을 뚫는 겁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기둥을 뚫면은 과학자들은 이건 알아요. 예, 빙하가 1년에 얼만큼씩 자랄 수 있는지는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몇 년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근데 첫 번째로 많은 게 여기 뭐 화산재 같은 게 들어있었대. 그럼 화산재가 들어있으면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곳 정도에 과거 화산 폭발 됐구나. 그럼 화산 폭발 되면은 일시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된댔냐? 네, 분명히 내려간댔어. 화산재가 대기를 덮어버리면 태양빛이 못 들어오니까 예, 이때 지구의 기온이 좀 낮아졌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에 공기방울도 있어요. 공기방울이 뭐가 중요해요? 야, 뭐가 중요하냐? 빙하가 딱 생성될 때 들어간 공기방울이야.
그럼 그 당시 대기의 조성비를 알 수 있습니다. 산소가 몇 퍼센트, 질소가 몇 퍼센트, 이산화탄소가 몇 퍼센트, 이거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건 누구냐? 산소의 동위원소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산소는 질량이 몇 짜리니? 16짜리 질량을 갖는 산소예요. 근데 동위원소는 화학을 안 배워도 통합과학에 배웠어야 됩니다. 원소의 종류는 같은데 질량이 다른 겁니다. 야,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산소보다 위에 있는 산소가 좀 더 무겁습니다. 16짜리보단 18짜리가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함량 비를 비교하는 거야, 실제로. 16산소 분의 18산소의 함량 비. 자, 근데 이건 원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할게. 바다가 있어. 육지야. 수증기가 증발돼. 그럼 증발된 게 구름으로 만들어져서 비를 막 내리기도 해. 근데 이 구름이 일로 가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 위에 산에 만나게 되면은 이 구름이 비를 내릴 건데 높은 산이라고 하면 이게 비가 된 다음에 얼어버립니다. 너무 온도가 낮아버리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만년설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빙하는 무조건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럼 빙하가 계속 만들어지다가 커지면 더 이상 못 견디고 내려갈 경우밖에 안 생긴단 말이야. 실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빙하들이 다 빙하가 내려간 흔적이 보입니다. 이 빙하가 내려간 흔적을 협곡이라고 하고 피오르드로 가요. 너네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은 피오르드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거든. 이게 다 빙하가 육지에서 만들어진 게 바다로 내려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빙하에 포함된 산소다라는 얘기는 수증기가 증발된 양이 얼마냐 그거 보겠다는 거야. 자, 너네 생각 잘해봐. 원래보다 따뜻한 기후래. 그럼 따뜻하면 당연히 16짜리는 잘 올라가, 원래부터. 근데 따뜻하니까 18짜리 산소도 좀 많이 날아갑니다. 그럼 얘가 많이 날아가가지고 빙하에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이게 많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기온이 온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산소의 함량이 빙하에 많으면 온난한 기후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다른 걸 내야죠? 뭘 내냐? 16산소분의 18산소는 그대로인데 해양 생명체의 빙하의 동위원소를 물어봅니다. 그럼 얘가 많대. 해양 생명체의 16분의 18이 많대. 얘는 뜻이 뭐야? 바다에 18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못 올라갔다는 거야. 증발이 안 됐다고. 그럼 바다에 얘가 많고 증발이 안 됐다? 이 당시의 기온은 낮았다. 한랭했다. 이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니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빙하에 포함된 16분의 18산소 함량이 많으면 온난한 기후고 해양 생명체 많으면 오히려 한랭한 기후입니다. 요거 기억 잘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기후가 온난했는지 한랭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빙하 코어 분석이에요. 단, 빙하 코어 분석을 했을 때도 과거 몇 년 전까지만 알 수 있냐면 외워야 돼, 이거. 수십만 년 전까지의 환경밖에 얘기를 못해요. 왜? 빙하가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남은 빙하는 다 100만 년 이전에 만들어진, 100만 년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까지 해서만 만들어진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아무리 빙하코를 연구해더라도 100만 년 이상 된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통합과학 때 한번 얘기했는데 너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만화 중에 가장 히트한 만화가 뭔 줄 아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중에 제일 히트한 만화야. 그래, 니네 나이 땐 뽀로로냐? 둘리야. 둘리야. 너네 둘리 봤냐? 네.
둘리가 아기 공룡 둘리라고 하잖아. 그건 노래부터가 잘못됐어요. 근데 둘리 주제가 어떻게 나와? 뭔 소리 하는 거야? 둘리 첫 번째 노래를 몰라? 둘리가 빙하 타고 그거잖아. 내려와. 그거 얼마? 그 노래부터가 잘못된 거야. 둘리는 공룡이라고. 어떤 시대에 살았다고? 중생대야. 그때 빙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빙하 코어 분석은 수십만 년 전이니까 신생대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절대로 중생대나 고생대 얘기를 못해. 야, 그럼 봐봐. 나무 나이트 조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한다고? 수천 년이야. 야, 너네 신생대가 몇 년부터냐? 0.6억이니까 6,600만 년부터 신생대입니다. 그럼 6,600만 년 전으로 가야 중생대요. 빙하코어 분석해봐야 수십만 년이야. 이건 중생대 아예 얘기를 못해요. 그럼 결국은 나무 나이트 조사나 빙하코어 분석을 하더라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를 논하려면 화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고생대나 중생대 정도까지 얘기하려면은 화석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화석 연구, 나무 나이트 조사, 꽃가루 화석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빙하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화석 분석을 해야지만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과거의 기후를 연구해 봤더니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오다 보면 자, 봐봐. 한랭했던 지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중생대는 한랭하긴 했는데 얘네들과는 좀 다르게 중간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외워야 돼. 중생대만 유일하게 빙하기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빙하기 아니라는 거예요? 빙하기 아니야. 빙하기라는 게 너네 개념이 뭔 줄 아냐 근데?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빙하기다. 정의. 빙하기의 정의는 빙하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구의 온도가 10도만큼 내려가야 빙하기랍니다. 이게 10도죠. 그러니까 얘는 빙하기가 맞다고. 얘도 맞아요. 선생님 고생대 빙하기 2번이에요? 이제 외워야 돼. 고생대 빙하기 2번입니다. 중생대 빙하기 없어요. 그럼 니네 학교 내신 문제 어떻게 내는 줄 아냐? 실제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운전고사 냈던 문제입니다. 다른 거 안 줘요. 이것만 줘. 이것만 주고 빙하기냐 아니냐 맞추래. 이걸 어떻게 알아? 온도는 줍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10도보다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빙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인 지질시대를 본다면 거의 전체적으로는 온난한 기후가 많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다 온난한 기후잖아. 온난한 기후가 되게 많지만 일시적으로 한랭했던 기후가 있고 일시적으로 한랭했던 기후에서는 빙하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중생대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이제 전체 지질시대 동안 어떤 현상들, 어떤 생명체들이 있는지를 한 번에 정의할 거니까 한 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자, 이건 너네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잘 적어야 돼. 고생대. 이거 내가 통합각 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고생대가 시작하게 된 게 몇 년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냐 아직? 중생대라는 게 신생대라는 게 자, 요렇게 얘기하면 자,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고생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생대, 지금까지 신생대 이렇게 바꿉시다. 그럼 선캄브리아가 시작되게 된 게 지구 탄생 46억 년이라고. 자, 일단은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해볼게.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가장 지구 탄생 초창기입니다.
자, 여기는 화석이 거의 없어요. 자, 화석이 거의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지금 내가 얘기한 지구 탄생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화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열과 압력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니? 아직 지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명체가 정상적으로 진화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 그러면 선카무라 시대는 지구 탄생부터 생명체가 아예 없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자,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에서 탄생하냐? 바다에서 나옵니다. 왜? 왜? 그렇지. 아직까지 오존층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최초의 생명체는 뭔데? 최초의 생명체는 몰라요. 그냥 뭔가를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뭔가를 먹고 사는 생명체를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때 최초의 뭔가 생명체가 나왔어. 그럼 뭔가를 먹고 사는 생명체가 처음 나왔는데 바다에는 먹이가 엄청 많습니다. 모든 육지로부터 출발한 유기물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고도 먹을 게 많으니까 개체 수가 급증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니까 이제 먹이가 많이 없어져요. 그럼 다 떼죽음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 애들이 야, 안 되겠다. 변신!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드디어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자기 혼자 살 수 있잖아. 광합성 하니까. 혼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자, 요 새끼부터는 좀 알아야죠.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 얘를 우리는 이름 뭐라고 하냐? 얘를 남세균이라 하죠. 남세균을 영어로 뭐라고 불렀냐?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러. 이 새끼가 화석으로 나와 안 나와? 이 새끼가 화석으로 나옵니다. 얘의 화석 이름이 뭐야? 얘 화석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고 이제 더욱 진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진화가 되다가 드디어 고생대 시작되기에 조금 앞서서 뭐가 최초로 나오냐? 자, 이걸 기억해야 된다. 최초의, 여기 다 최초예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 자, 그럼 그 전까지는 뭐라는 거야?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야. 그 전까지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뼈나 몸에 단단한 부위는 없어요. 그럼 뼈가 없지만 다세포 물질? 이게 뭐 있냐? 바다에 나온? 그런 게, 그래,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이에요. 그래서 연체동물, 강장동물, 해면동물과 같은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 얘도 화석으로 나오죠. 얘가 화석이 뭐라고 하냐? 얘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군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하나의 동물만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징어도 있고, 뭐 꼴뚜기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뭐 불가사리 같은 여러 가지의 다세포 생물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고생대로 옵니다. 드디어 생자가 붙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생명체가 급격히 많이 탄생합니다. 자, 고생대 때는 생명체가 엄청나게 많이 탄생을 해. 그때 최초로 나온 척추동물이 있습니다. 최초로 나온 척추동물이 뭔지 아냐? 최초의 척추동물.
얘가 뭐야? 어류입니다. 그래서 어류가 제일 먼저 출현합니다. 자, 이제 척추동물의 진화 경로만 먼저 볼게. 어류에서 진화가 되면 뭐 되냐? 양서류가 됩니다. 그럼 양서류는 고생대 때 먼저 나와요. 자, 그 다음 진화되면 뭐니? 파충류야. 파충류는 고생대 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자,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시점이 여기야. 요 시점 바로 앞쪽에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그 다음 시대에 번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대라는 시대가 파충류의 시대라고 하죠. 공룡이 점거한 시대니까. 자, 그러면 파충류에서 진화되면 뭐냐? 조류입니다.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가 있잖아. 걔가 뭐야? 시조새야. 시조새가 공룡이 출현했던 중생대에 나와요. 그래서 조류도 중생대에 나옵니다. 그럼 조류 다음으로 이제 진화되는 게 뭐냐? 드디어 포유류죠. 똑같아.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최초의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그러면 이노마가 그 다음 시대인 신생대 때 번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생대 때는 특히나 대형 포유류가 많아요. 대형 포유류 같은 게 매머드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번성하게 되는 과정이 척추동물의 진화야. 척추동물 말고 여기 또 분류해야 되는 한 동물이 동물이 아니죠. 식물. 식물을 알아야 돼. 식물. 자, 너네 최초의 식물은 언제 탄생하냐? 고생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먼저 어류가 나왔어. 자, 어류가 나온 다음에 당연히 식물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최초의 식물이 최초의 육상동물과 같을까 다를까? 자, 아직까지 어류면은 이건 물에 사는 새끼야. 그럼 이제 육지로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럼 육지로 들어놓은 생명체 중에 첫 번째가 동물이냐 식물이냐 그 얘기하는 거야. 동물일까 식물일까? 동물입니다. 식물이 어떻게 육지로 바로 올라와서 사냐? 바로 못 올라요. 동물이 먼저 올라야 돼. 가장 대표적인 동물 어떤 새끼인 줄 아냐? 망둥어 같은 새끼야. 근데 망둥어 혹시 봤냐? 모르면 오늘부터 좀 집에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좀 많이 보세요. 많이 연계가 될 거야. 망둥어 새끼 존나 웃긴 새끼야, 그 새끼가. 망둥어는 갯벌 같은 데 많이 살아요. 갯벌 같은 데 살다가 물가에 있으면 물에서 잘 헤엄치고 살아. 근데 물이 빠지잖아? 그럼 이 새끼는 진흙 속에 들어가 있다가 물이 빠지면 튀어나와요. 그리고 꼬리를 진화시켜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뛰어다녀요. 얘부터가 양서류로 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로 육상으로 출현이 되면서 식물도 출현을 합니다. 단 최초의 식물이 나오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식물도 육상 생명체야. 당연히 그 이전에 오존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져야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하고요. 최초의 육상 생물 출현하고 최초의 식물이 출현합니다. 그 최초의 식물이 무슨 식물이냐? 고노마가 양치 식물입니다. 자, 양치 식물이 번성해서 쭉 잘 살다가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그 다음 식물이 출현합니다. 그 다음 식물이 뭔데? 드디어 씨가 생깁니다. 씨가 아직까지는 겉에 있기 때문에 최초의 씨가 만들어진 겉씨 식물이 출현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 이 겉씨 식물은 그 다음 시대에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똑같습니다. 신생대로 넘어가려는 요 시점에 그 다음 식물이 또 출현해요. 누구? 씨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속씨 식물이 출현한다. 그럼 요 속씨 식물이 그 다음 시대에 번성한다. 잘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대신 이제 속시식물이 누구고 겉씨가 누군지 예 정도는 알아야 돼요. 겉시식물 뭐 있다 그랬냐? 여기다 쓸게. 겉시식물 내가 통합각 때 가르쳐준 거 뭐 있었어? 외워. 소은소. 속시식물 뭐 있다 그랬냐? 밤찬나무. 이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소나무, 은행나무, 소철 이런 게 있고요. 밤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한번 예를 들어 줄게. 밤. 너네 초딩 때든 뭐 밤 체험 농장 이런 데 가봤니? 아니면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밤이 있을 수도 있고. 밤 보면 밤송이 안에 밤이 있잖아. 그게 씨예요. 그게 씨야. 그러니까 밤송이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속씨라고 합니다. 속씨. 그럼 겉씨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소나무 있잖아. 그럼 소나무 씨가 뭐냐? 소나무 씨 자체가 솔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솔방울 자체가 그냥 겉에 드러나 있잖아. 그래서 씨가 그냥 겉에 있기 때문에 겉씨식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일단은 기본 개념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최초의 척추동물과 최초의 식물의 진화 경로를 처음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고생대 말기에 되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뭐? 판게아. 그렇지. 판게아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대륙과 대륙이 원래 떨어져 있다가 이제 붙어요. 자, 그러면서 엄청난 멸종이 일어납니다. 자, 고생대 때는 대멸종이라고 하는 게 몇 번인 줄 아냐? 대멸종이 총 5번이야. 인류 역사상, 아니, 지구 역사상. 고생대 3번입니다. 1차 대멸종, 2차 대멸종, 3차 대멸종이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끝지점입니다. 4차 대멸종이 언제인 줄 아냐? 중생대 4차, 5차가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가는 요 시점이에요. 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인 줄 아냐? 3차입니다. 자, 가장 큰 대멸종이라고 부르는 3차 대멸종이 왜 생성된 줄 아냐? 자, 이걸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 잘못 해석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 팩트만 얘기해줄게. 너는 일단 고생대는 판게아가 형성되는 시점이야. 말기가. 그럼 대륙과 대륙이 붙는 거잖아. 그럼 대륙과 대륙이 붙을 때 이렇게 설명하시진 않겠지만 여기 바다 생명체들이 있잖아. 그럼 대륙과 대륙이 붙잖아. 그럼 바다 생명체에서 뒤져야지. 대멸종.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해, 저,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게아 정도로 형성될 때쯤이면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화산이 엄청 많이 폭발해가지고 해양 산성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학설이 이거야. 그래서 해양 산성화가 되면서 바다, 해양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대멸종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은 대멸종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갈 때가 두 번째로 큰 대멸종, 5차 대멸종이 있어요. 5차 대멸종은 왜 생성된 거냐?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유력한 학설이 운석이 충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멸종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일단 기본적인 뼈다구는 이겁니다. 요 뼈다구를 먼저 외우시고 세부 분류를 외워야 돼. 세부 분류를. 요거까지만 합시다. 너네 고생대 말기에 되면 엄청 거대한 곤충류들이 많아져요. 거대 곤충이 왜 생성되는 줄 아니? 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화석으로 있어요. 이때 나왔던 잠자리 같은 거는 잠자리 날개 한 개가 1m입니다. 잠자리 날개가 1m야. 그럼 날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2m예요. 이게 잠자리냐? 독수리지. 존나 커. 그러니까 이게 산소의 농도가 매우 높았던 시절만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 좀 디테일한 거 완자 보면서 얘기하고 끝낼게. 다 지운다잉?
사진 찍고 아니면 거기 내가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고 적으면 돼.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통합각에 나온 것들 위주로 얘기했고 지구과학에 나오는 것도 추가적인 게 몇 개 있어요. 특히나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존층 같은 게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냐 여기까지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질시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의 개념을 대입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큰 개념이 누대입니다. 누대 안에 대가 있는 거고 대 안에 기가 있어요. 자, 그럼 누대는 큰 개념으로는 첫 번째 원생 누대 제일 처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원생 누대랑 시생 누대까지를 합쳐서 선캄브리아 시대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대는 원생 누대부터 시작, 그 다음 시생 누대로 웃고 현생 누대로 옵니다. 시생 누대부터, 잘못 얘기했다. 시생 누대가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시작하고 원생 누대로 온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한 시점인 고생대부터 많이 탄생한 시점, 현생 누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큰 개념으로는 시생 누대,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이렇게 분류하고 현생 누대를 다시 잘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래부터 위로 올라올수록 현재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고생대는 카모실 대석패. 왜 그랬어? 카모실 대석패.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학교에서 이걸 얘기한다면 이것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럼 대가리가 아마 아플 거예요. 근데 내가 이쪽 지역에 지금 6년 차인데 한 번도 이것까지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기까지. 대신 이건 물어볼 거야.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이런 것들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질시대 길이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입니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 시생 누대. 자, 처음 나온다. 대기 중에 산소가 없어요. 아니 그럼 산소가 없었는데 지금은 산소가 많잖아.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얘 현재입니다. 얘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나이가 젊어지는 거고 세로축은 대기의 농도야.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새낀 변함이 없습니다. 얘 누군지 아니? 자, 이렇게만 얘기해줄게.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자, 얘가 1번 기체야. 1번 기체 누구냐? 질소입니다. 자, 질소는 지구 탄생 초창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질소의 특징이 뭐냐?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질소는 삼중결합 물질입니다. 웬만하면 안 깨져. 니들도 아는 게 과자 봉지에 충전재로 쓰는 게 질소라며.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충전재로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질소는 거의 반응을 안 한다. 안 깨지니까 얘나 지금이나 양의 차이가 없다. 자, 2번 기체를 예로 합시다. 자, 2번 기체가 뭔가? 얘가 산소예요. 즉 산소는 처음에 없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생긴 거냐? 근데 가끔 이러더라고. 쌤! 산소가 없으면요, 지구상에 등장한 물, 전 통합과학 때 원시 지각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 만들었다고 배웠는데요. 그럼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려면 수증기가 액체고 이게 돼가지고 비 내려가지고 원시 바다 된 거 아니에요? 맞아. 내가 얘기하는 건 산소라는 원소가 없었다는 게 아니야. 산소 기체가 없었다고요. 원래. 그러면 언제부터 산소라는 기체가 생기냐? 얘가 생기기 위한 조건이 광합성 생명체 출현입니다. 근데 광합성 생명체가 여기서 탄생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이미 나와요. 광합성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해.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대기중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 너네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 바다에 있어. 남세균. 그럼 바다에서 광합성 생명체가 산소를 만들어내. 근데 그 산소가 바다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철과 결합합니다. 이미 그게 완결돼야 대기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던 철과 다 결합하면 철광석이 됩니다.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게 지금 현재 호상철광층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철광석이 이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게 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광합성 생명체의 출현이에요. 자, 근데 3번 기체 이게 뭔 줄 아냐? 예전에 되게 많았는데 현재는 거의 없어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과거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럼 낮아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낮아져? 자, 제일 대표적인 예는 이거예요. 광합성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처먹고 산소를 뱉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어진다 이거야. 근데 이걸로만 해석이 안 돼요. 광합성 생명체 여기서 탄생했단 말이야. 그럼 이 앞쪽에는 왜 감소했는지를 알아야지. 왜 감소하냐? 얘는 원시 바다에 굉장히 많이 녹았습니다. 너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 됩니다. 그럼 바닷속에 많았던 칼슘 이온과 결합을 잘해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 탄산칼슘이 돼. 탄산칼슘은 앙금이에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쌓여. 그게 뭐야? 그게 탄산칼슘이 지각에 있으면 석회암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암석은 석회암입니다.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런 정도는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외우시고 여기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지구 탄생했을 때와 현재의 대기압, 기체 압력이요. 대기압은 언제가 더 높고 언제가 낮을까? 대기압. 지구 탄생이 훨씬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에? 아니, 지금은 산소가 많이 생겼잖아요. 너네 지금이 몇 기압이냐? 1기압이야. 얘 71%, 얘 28%, 합쳐서 99%입니다. 이게 1기압이에요. 이 양이. 얘 0.021% 있어요. 존나 없어. 이게 과거에는 얼마큼 있었냐면 3기압 이상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압만 거의 추정하기로는 5기압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넘사벽이야. 예전이 훨씬 높아요, 압력은. 이 정도까지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시생누대 때는 산소가 거의 없고요. 원핵 생물인 사이아노박테리아, 이게 시아노박테리아야. 남세균이 출현했다. 얘가 화석이 되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된다. 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 원색누대. 자, 아까 얘기했잖아. 누대가 제일 큰 개념이었잖아. 시생누대와 원색누대를 나누는 기준은 거의 대부분은 광합성 생명체 출현입니다. 그 새끼가 출현하고 시생누대와 원색누대 나눠요. 그래서 이제 원색누대까지 오면은 생명체가 좀 그나마 있어요. 그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나오죠. 자, 됐고 고생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판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고 다 얘기했어. 자, 이게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잘 봐봐 이제. 이게 생명체가 언제 탄생해서 언제 멸종했는지 나오거든. 자, 맨 처음이 캄브리아기예요. 고생대 맨 처음 시기. 캄브리아기 때 만들어진 게 삼엽충이에요. 근데 삼엽충 언제 멸종한지 봐봐. 폐렴기까지 삽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고생대 전체 시간 동안 다 살았던 유일한 생명체는 삼엽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태어났다 죽어요. 필석, 여기 오르도비스기 때 태어났다가 실루리아기가 끝나면서 멸종합니다. 갑주, 실루리아기 때 태어났다가 대봉기 때 멸종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함이야. 이걸 학교에서 물어보면 외워야 됩니다. 자, 대신 특징만 얘기해 볼게. 캄브리아기는 뭐 삼엽충과 완종류 같은 무초축 동물 같은 게 많이 나왔고, 오르도비스기 때 여러 가지의 류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니네들이 완종류라는 게 좀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완종류. 완종류가 뭐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완종류 나오면 고생됩니다. 왜 아까 안 알려줬어요, 쌤? 완종류는 표준화석에 안 들어가요. 표준화석은 삼각필방밖에 없어.
삼엽충, 갑주어, 필석, 방추충밖에 없다고. 대신 완종류가 많이 나올 건데 완종류는 그냥 고생대에 살았던 생명체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때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나옵니다. 어류. 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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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외워이. 오르도비스기 때 어류 나옵니다. 자, 다음 실루리아기 때 뭐 여러 가지 갑주어 번성, 산호 번성 됐어. 자, 그 다음 오존층. 드디어 오존층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시기가 실루리아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식물, 육상식물,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대봉기 때 어류가 번성이야. 어류 출원은 아까 얘기했던 오르도비스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유공충, 산호, 두 종류, 완종류 번성, 방추충, 크게 번성 됐고 뭐 됐어요. 네, 나머지는 다 얘기했다. 아까 얘기했죠? 거시식물, 소, 은, 소만 외우면 된다고. 소나무, 소철, 은행나무. 자, 그 다음에 폐륜기 말에는 여러 가지 해양생물 중에 90% 이상이 멸종됐다. 이때가 3차 대멸종입니다. 자, 중생대. 중생대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서식 환경이 다양해졌고, 자,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던 시절이 중생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지, 백 세 가지 시기가 있는데 중생대 때는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계속 삽니다. 둘 다. 그때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중에 공룡이 가장 번성한 시기는 쥐라기입니다. 그래서 니들도 그 영화가 쥐라기 공원이라 하는 겁니다. 아주 영화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 쥐라기 공원 처음 지은 그 만든 감독이 누구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께서 만들었죠. 자, 아무튼 이런 게 되고 여기 백악기 때는 최초의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밤찬담 외워이. 자, 신생대는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감빙기가 있습니다. 빙하기가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대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안 물어봅니다. 그냥 화폐석이랑 메모드가 있는데 화폐석이 뭐의 일종인 줄은 아냐? 화폐석은 그렇지 돌이라고 알면 대부분 그렇게 알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화폐석은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 플랑크톤이에요. 너무 작아서 이걸 확대시킨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화폐석은 그냥 플랑크톤의 일종에서 해양 생명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이 태어난 거는 이제 거의 끝자락이야. 인류의 조상은, 자, 근데 쌤, 아까요, 중생대 끝자락에 포유류 나왔다면서요. 맞아? 그때 인류의 조상이 아니야. 그때 나온 포유류는 대부분 뭐라고 하냐? 설치류라고 합니다. 설치류. 쥐새끼예요, 쥐새끼.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중생대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멸종이에요. 대멸종은 1차, 2차, 3차까지는 고생대. 4차, 5차가 중생대. 신생대는 대멸종이 없습니다. 대멸종 없어요. 3차가 제일 큰 대멸종이에요. 근데 대멸종이 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시 원래 종수보다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더 지나면 원래를 회복하는 걸 떠나서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자, 오늘 배울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이 주간지 줄 테니까 집에서 잘 풀어봅시다.